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1.09%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0.2% 상승, 그 다음에 S&P 500이 0.28% 하락, 러셀이 0.91%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과 이란 간에 또 전쟁이 약간의 소모전이 일어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 다우 종목들, 그래서 석유 관련이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에 반해서 나스닥은 좀 많이 좀 상승됐죠. 하락했다 다시금 반등되면서 장세가 좀 막판에도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고, 자, 낙폭이 많이 과다되니까 그에 따른 또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여기 있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 500도 좋았고, 러셀은 아무래도 금리에 따른 그런 민감으로 인해서 좀 하락이 되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에 맵을 보시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보시는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장이 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라든지 컴퓨터 하드웨어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스게이트 이런 것들도 많이, 델도 많이 올라갔고, 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 많이 장세를 이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하락이 됐는데, 자, 반도체만 일단 상승이 됐다. 애플도 약간 보합이 됐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뭐 석유 관련된 것들이 많았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심으로 또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만 좀 좋은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반도체만 좀 상승했던 하루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 2000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도 마찬가지죠. 이게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좀 상승했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에너지는 많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지금 반도체 이쪽이 좀 상승했고, 헬스케어가 약간의 울긋불긋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거기다가 하락세가 많았고, 자, 금융주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던 하루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 두 종목밖에 없었죠. 에너지하고 지금 테크놀로지다.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빠졌는데, 자, 거기서 베이직 머티리얼스, 파이낸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세가 오늘 장에서는 좀 빨간 게 상당히 많았다. 조금만 하락장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빠진 종목들만 좀 갔던 그런 장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내려왔다가 좀 계속해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좋은 모양이죠. 아무래도 큰 폭이 하락되지 않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자,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좀 많이 하락했는데 다시금 큰 폭에 상승되면서 0.22%나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우가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올라온 데 따른 하락세가 되고 있고, 다우가 떨어지니까 또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러셀도 좀 많이 떨어졌다. 자,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크루즈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브렌트 유자재 있죠. 여기 3.79% 상승한 78.81, 80까지 갔다가 좀 내려오는 모양이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다,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오늘 장도. 4.5까지 아직까지 위에 있는 상태에 있고, 30년물 금리도 5% 위에 있는 상태에 있다. 자,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제약했던 그런 러셀 지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이 됐다. 그래서 다우와 러셀이 좀 하락한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이 가는 그런 장세가 되어 있다.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직전 저점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강하게 상승이 올라가려면은 또 여러 가지 좀 트리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는 지금은 530불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를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550포인트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기술주 강세라든지 트럼프의 이란과의 전면전이 재개할 의사가 없다. 자, 그런 것들 속에서 좀 혼조세가 되었고, 자, 그래서 유가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상승을 했지만 좀 상승이 제한폭이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S&P 500 지수가 약간의 지금 반등이 있었고 큰 폭의 하락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트럼프와 이란 간에 또 핵협이 경시되면서 휴전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에 무력 충돌 이후에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종료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양측은 서로 임시 휴전의 협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서로 비난을 하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이란을 또 강력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또 그렇게도 강력하게 또 나아가고 있고, 자, 트럼프 또한 미국이 호르무즈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갖다 재개할 것이다. 자, 그러한 신호를 보내고 있죠. 또 이렇게 되면은 원유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또 원유가가 4%, 5%까지 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주가와 유가 시장의 반응이 더 악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은 중동 지역의 최근 긴장 고도 사태를 갖다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별히 터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끝났다 그렇게 선언했고, 그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다, 쓰레기들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몇 달 전이었다면 이런 발언들 통해서 시장이 폭락되고 유가가 급등을 불러일으켰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변동폭이 그렇게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로는 양측 모두 다 전쟁을 장기화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런 것들이 아무래도 자, 변동폭을 갖다 크게 늘어나지 않게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모두 장기적인 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상황은 실질적으로 변한 게 없다. 그렇게 JP모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역시도 전쟁 종식을 위해서 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쳐들어간다. 자, 말은 하지만은 시장은 그렇게 반응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긴장 완화 분위기가 분명히 위태롭긴 하지만은 백악관은 군사적 확전을 극도로 끓이고 있고 전면적인 적대 행위로 복귀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트럼프가 지상군 파병을 계획하지 않는 한 분명히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협상 타결만이 그가 시작한 것을 후회하는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서 발생한 최근의 사건, 그다음 공격들은 분쟁 해결의 전망을 좀 흐리게 하고 있지만은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금과 국제 채권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가 지금 좀 4bp 정도 상승한 4.57을 기록하면서 4.5를 돌파했고, 자,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도 4.923%로서 7bp가 올라갔다.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국채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상당히 좀 두려운 점이 있겠죠.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부채도 많은 데다가 인플레이션의 압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를 또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 그래서 BMO 캐피탈에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이번에 공격 재개가 협상의 반복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당분간 평화 협상을 포기한 것인지 시장이 좀 고심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협상의 끝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더 큰 위험은 분쟁 일정이 사실상 재설정되어서 세계 경제 전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다시 수개월간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선거는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겠고, 어느 정도 트럼프도 타협을 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큰 폭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 하락이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연준 의사록이 나왔는데 연준 의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금리 인상 방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회의록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록을 열어봤더니 지금 회의 중에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위원회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였는지에 대한 편향 없이 위원들의 다양한 견해만이 기술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특별히 많은 참가자들이 올해 말에 적정 금리 자체가 현재 목표 범위 내이거나 아니면 약간 낮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응답했다고 회의록에 또 기록되어 있고, 다른 많은 참가자들은 적정 금리가 금리 수준 올해 말에 현재 목표 범위보다도 높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죠. 저 엇갈린 반응들이 좀 많이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닉 틸마우스 기자가 이야기했던 6월의 FOMC 회의록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흥미롭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원회 내에서 의견 차이를 갖다가 전술적인 일단 차이라기보다는 전망에 대한 차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주목할 점은 대칭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지 않으면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했고,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곧 2%로 돌아갈 경우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결국은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대칭성을 갖다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연준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지적했는데, 그에 반해서 케빈 호시 의장은 첫 회의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즉 말해서 인공지능에다가 포커스를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케빈 호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봐서 결론은 일단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 뜻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케빈 호시 입장에서는 연준의 자기 행보에 대한 예측을 중단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큰 변동성이 좀 야기될 수 있다 또 그 이야기도 하고 있죠.
자, 먼저 번스타인에서 지금 메모리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소폭 상승, 분기별 강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디램과 낸드의 계약 가격이 6월의 전월 대비해서 소폭 상승했지만은 분기별의 실적을 보게 되면 2010년도 2분기 전체적으로 가격이 크게 급등했음을 알 수 있고, 자, 근데 좀 둔화 전망이 있다는 거겠죠. 메모리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는 2010년도 3분기에 접어들면서 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장기 전망을 본다면 분석가들은 생산 능력의 증대, 장기 계약에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이 2027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 점차 정점을 찍고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2010년도 초반까지는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디램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2010년도 2분기에 가격이 급등했는데 일반적으로 디램의 계약 가격이 2010년도 2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74%가 상승했고 현물 시장의 반등을 본다면은 현물 가격은 디램에 있어서 6월에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PC의 디램의 현물 가격 이런 것들도 전월 대비 5.6에서 11.5%까지 상승했고, 자, 디램의 서브 디램의 모듈은 특히 서브의 DDR5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전월 대비 6.1에서 26.4%나 상승을 했다. 또 공급이라든지 장기 계약 LT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브 수요는 추가 공급을 무난하게 흡수하고 있고, 장기 계약과 관련해서는 공급업체들은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업체 CSP와의 협상 대부분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이크론의 장기 계약 선호로 인해서 LTA 가격이 상한선이 2분기에 수주에 근접한 반면에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더 높은 상한선을 갖다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성장률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여러 개 있다. 자,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낸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평균 가격이 좀 상승이 되면서 2016년도 2분기에 낸드의 평균 계약 가격은 모바일 낸드, 그 다음 SSD 가격이 70에서 80% 급등해서 지금 현재 전분기 대비해서 약 60%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웨이프 가격의 상승세는 좀 둔화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6월에 낸드의 웨이프 계약 가격은 전월 대비해서 0.3에서 3.7%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모듈의 제조업체들의 높은 가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낸드의 웨이프 현물 가격은 실제로 3에서 한 4%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 3분기에 좀 둔화가 되지 않겠나. 자, 스마트폰의 OEM 업체들이 메모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감에 따라서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 낸드라든지 SSD 계약 가격의 상승률은 2010년도 3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5에서 한 10%로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서버 DDR5 프리미엄 자체 있죠. 그것이 DDR4보다 준 들어서 6월달 들어서 한 22%가 인크리즈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LPDDR5 요 컨트랙트의 프라이스 있죠. 계약 가격 요 자체가 2016년도 이제 2분기 대비해서 QOQ에 비해서 한 80% 정도가 많이 상승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6월에 D램에 일단 컨트랙 프라이스 있죠. 요 계약 가격 자체가 전월 대비해서 조금 소폭 상승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일반적인 D램 가격이 있죠. 그거 자체가 QOQ 대비해서 아무래도 D램의 프라이스 자체가 74%나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가격 자체의 경쟁력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트리베이트 리서치에 따르게 되면 S&P 500이 8천을 유지하면서 마이크론과 같은 기술주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기업 실적 자체가 예상대로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 지수가 이미 2010년도에 그 10% 상승하면서 4년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가가 주당 1,500달러에서 1,600달러 사이의 범위를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2028년도 중반에서 2019년도 후반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월가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구조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마이크론의 성장 주기를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더 길게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AI 메모리의 수요 급증에 힘입어서 2010년도까지 거의 220% 급등했고, 지난 12월 또한 650%가 상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2029년도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명이 지금 이제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5명이 스트롱 매수고 15명이 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고 목표가는 한 $2,000까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통 평균 가격은 $1,450 되고 있다. 최고 이익이 아닌 정상화된 수익을 기준으로 본다더라도 마이크로는 비싸기보다는 적정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애널리스트도 마이크로에 대해서는 비슷한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한 1,500불대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마이크론과 같은 지금 이제 상승 모멘텀 주식이 조정 국면에 침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매수 시점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주가가 지난주에 급락을 했지만 트레이드들은 이를 인공지능의 붐 속에서 수요가 근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라기보다는 모멘텀 투자의 청산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iShare의 모멘텀 팩트 ETF인 M2UM, 이것이 최근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주식을 추적하는 지수 자체가 6월 22일 고점에서 종가 대비 수요일에 오전장까지 개장까지 10% 하락하면서 공식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은 수요일에는 일단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어느 정도 일단은 모멘텀 자체가 많이 줄어서 이제부터 좀 반등의 국면에 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멘텀 ETF가 조금 일단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밑에까지 내려왔던 폭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되고 있다면 좀 하방적 직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월가의 거래 데스크에서는 반도체 업계나든지 더 넓은 범위의 AI 관련된 주식에서 공황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의 공격적인 차익 실현 그리고 모멘텀 기반의 투자 전략에서 집중된 자금 유출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하락의 원인이었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AI 인프라 전반에 걸친 흐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오히려 최근 소식들은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UBS 트레이드는 수요일의 보고서에서 강제 청산이라기보다는 질서 있는 위험 완화 과정에서 훨씬 더 가깝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추적하던 일부 모멘텀 지수들이 최근 며칠 동안에 20% 이상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는 누구도 패닉에 빠져들고 있다고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황 상태에 빠진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러한 공백이 있는데 AI 자본 지출의 공백이라고 부르고 있다. 반도체 주식의 하락세를 갖다가, 자, 그런 가운데 있던 어디까지는 모멘텀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 속도가 애플리케이션의 수익화 속도보다 앞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인공지능 투자 논리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JP모건은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가 바닥이었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겠지만 하락장에서는 매수하는 게 좋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승의 모멘텀으로 완전히 돌아 나간 건 아니다. 좀 마무리된 것 같다. 상승 모멘텀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매출 부진과 더불어서 아마존의 발언이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를 부추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매출의 부진이라기보다는 기대치보다 좀 적게 나왔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 기대치 못 미쳤다는 것들. 자, 아마존 발언 자체를 본다면은, 자, 채권을 많이 발행했는데, 자, 앞으로 일단 캐펙스를 더 많이 발행할지, 자, 거기에 대한 의문들, 자,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하락세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최근에 매도세에 대한 과도한 모멘텀이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삼성전자의 탄탄한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심각한 시장 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멘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화요일에 발표된 삼성의 2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반응은 다가오는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거대한 경고 신호가 좀 되고 있다. 자, 이번 시즌에서는 매우 강력한 실적 가이던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관련 주식이 추가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번 주말에 있을 한국의 메모리 제조업체 SK하이닉스의 주말 발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1,800만 주의 미국 주식을 상장할 예정에 있는데, 자, 이렇게 ADR 상장, 그 다음 몇 주 안에 달성해야 될 매우 높은 실적의 발표 이런 것들이 다음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지표에 따르게 되면 M7 기업들의 주식이 10년 만에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M7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형 기술주들은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구축에 가장 확실한 수혜자인 반도체 기업의 투자금을 재분배하면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죠. 반면에 인공지능 구축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관련 주식이라든지 한국 주식은 올해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싹스 이런 것들의 반도체 지수가 올해 들어서 85%가 상승했는데, 이에 반해서 라운드 이후에 매그니피션트 7 ETF MAGS는 아무래도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S&P 500은 대형주들의 AI 경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9% 상승했지만은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 따르게 되면 S&P 500의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493개의 종목 대비해서 7개의 지금 대형 기업들이 있죠. 그거 잡서 M7의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이 현재 한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하락돼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M7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그룹이 여전히 45%의 수익 성장률 우위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비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다시금 M7 기업으로 일단 투자를 해라.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M7의 지금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에버리지가 구글 같은 경우는 23.4배수인데 지금 이제 25배수니까 뭐 거의 뭐 비슷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아마존은 67배수죠. 근데 26배수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고, 애플 23배수고 32배수 아직까지 약간 높은 편에 있고, 자, 메타 같은 경우는 22배수인데 18배수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치 평균이니까. 자, 그렇게 되고 있죠. 자, 그다음 마소도 27배수, 19배수니까 저렴하게 되고 있고, 엔비디아 36배수니까 17배수, 18배수니까 저렴하게 돼 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31배수인데 184배수는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엔비디아, 자, 마소, 메타 이런 식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아마존도 많이 저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알파벳도 뭐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 자, 거기다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P 레이쇼 자체가 18.7배인데 평균이 일단 36.9배였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력이 저평가돼 있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EPS 할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자, 7년 만에 최저치인 18배수의 P 레이쇼를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에 대한 매수 기회를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GP 마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봤을 때, 자, 그때 GP 마진이 75%, 74%, 74, 74, 74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 GP 마진이 계속해서 일단 좋게 나오고 있고, 저 OP 마진 역시도 66에서 67, 67, 67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은 GP 마진, OP 마진이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한 EPS 추정치는 9.09, 요거 2010년도, 2017년도는 13.27, 그 다음 17.61, 22.05, 25.16으로서 100% 요번에 많이 늘어났다가, 자, 그 다음 46% 증감률이 33, 25, 15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로서 계속해서 증감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기술주 매매세가 해소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차트 분석의 결과 본다면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종목들, 그 중에서도 한 두 종목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의 기술주 투자 전략은 간단했다는 겁니다. 반도체를 사고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주식을 집어삼키고 사스 대란이 마치 워킹데드처럼 퍼져나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몇 주 동안의 소프트 주식이 서서히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주식도 최근 거래소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조금씩은 지금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하나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소프트웨어하고 세마이컨덕터 ETF 레이쇼를 말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이때까지 하락 추세됐던 것들 있죠. 자, 그거 자체가 일단 돌파가 되면서 조금 일단 반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IGB 홀딩스하고 SMH 홀딩스 이쪽에 세마이컨덕터고 소프트웨어인데, 자, 거기 뭐 팔로알토라든지 팔란티에 이런 것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오라클 이런 것들, 세일즈포스, 엠러빈, 서비스나우 이런 것들, 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큰 폭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TSMC라든지 AMD, 브로드컴 이런 것들도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왔다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하고 S&P 500의 ETF 레이쇼를 봤더니 거의 들이바닥을 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이 지금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이제부터는 좀 상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소프트웨어하고 테크놀로지 ETF 레이쇼 있죠. 이런 것들도 일단 하락 추세가 반등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기술주 대비해서도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프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대한 AI 모델 하나가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는 한 기업 세계는 파편화된 상태로 남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각 기업의 데이터는 외부 공급업체와 단결된 채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글처럼 깔끔하고 균일한 데이터로서 학습할 수 있는 기업과는 전혀 다른 형태인데 자, 이것이 바로 AI가 코딩처럼 전동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기업의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훨씬 더딘 이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복잡한 기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상용량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의 집중 투자하는 토큰 경로를 유지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더욱더 선별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나우하고 스노우브레이커 이런 것들의 최고의 투자 종목으로 꼽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스 입장에서 본다면 서비스나우를 갖다가 지금 이제 가치로 보고 있고 그다음 스노우브레이크를 갖다가 성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같이 놓고 이제 제프리스에서는 두 종목을 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서비스나우 차트 본다 하더라도 역 헤드앤숄더 있죠. 리버스 앤 헤드앤숄더가 되면서 주가 자체가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서비스나우와 스파이스 레이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좀 돌파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상승의 추세가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스노브레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단 추세는 이탈됐고 다시금 상승 중에 있고 약간 일단 지금 이런 것들 모양이 있었지만 주가는 다시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브레이크아웃 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스노하고 지금 이제 S&P 500의 지금 이제 레이쇼를 봤을 때도 지금 고점을 돌파하려는 입장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스노브레이크 이런 것들도 상승의 추세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스노브레이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JP 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이 가능성을 다 전략적으로 타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P 모건에 따르게 되면 두 회사의 합병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움직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가능성이 전략적으로 타당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널리스트가. 자, 그래서 CEO는 두 플랫폼의 전반에 걸쳐서 비전, 사명, 엔지니어링, 리더십을 통합할 수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255달러를 갖다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테슬라에 관해서는 목표 주가 475달러를 주면서 32%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JP 모건의 테슬라, 스페이스X 합병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가지 일단 뜨거운 추측이 한창인 가운데 특별히 CEO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제 CNBC하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더욱더 부추겼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회사 간의 운영 통합이 이미 깊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JP 모건 입장에서는 X와 지금 이제 테슬라 합병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회사가 인공지능, 로봇공학, 에너지, 운송, 우주 분야에서 수직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인공지능 목표가 전략적인 저잡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거기다가 뭐 똑같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잠재적인 촉매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7,700억 달러 이 정도의 IPO 인수 자금을 크게 늘려준다는 것들. 두 번째는 머스크가 2018년도에 부여받은 의결권 행사로 인해서 테슬라 의결권 지분을 20%까지 늘린 것 자체가 그의 경영권을 상당히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들. 자, 물론 지금 JP모건에 따르면은 1년의 규제의 장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병목 현상이 기업의 합병을 저하할 수 있는데 언론 보도는 특별히 테슬라가 상당한 제조 사업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시장에서 관할권의 규제 승인을 확보하는 데 따르는 실질적인 병목 현상 이런 것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장의 물론은 지금 스페이스X의 의결권의 8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지금 이제 20%에 불과하는 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지배구조, 의결권의 대칭성, 그다음 합병이 동등한 합병이 아니고 스페이스X 주도의 인수합병이 될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많은 또 반대도 있겠죠. 이제 정치권에서는 트럼프가 가기 전에 하려는 입장도 있고, 여러 곳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